인텔리전스 랩 조니 톰슨. 문화. 때는 2054년 세계 각국의 정부는 마침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문화가 의미 없다는 사실을요. 도무지 쓸모가 없거든요. 화랑은 귀중한 부동산 공간만 잡아먹고, 악기 연주는 국내 총생산에 전혀 보탬이 안 되고, 독서는 제멋에 겨운 사치일 뿐입니다. 2054년 학교에서는 이과 과목만 가르칩니다. 사회는 뼛속까지 실용주의적으로 변했죠. 하지만 그렇게 되니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행해졌습니다. 세상은 칙칙하고 재미없고 차갑습니다. 문화란 삶을 빛나게 하는 인간의 창의성이 작용한 결과물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문화는 우리에게 공감을 가르치고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우리 마음이 날아오르게 합니다. 시, 운율, 암송, 예언. 부모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부모어는 어린아이에게 말할 때 쓰는 모음을 강조하는 느리고 과장된 말하기입니다. 이는 진화 과정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부모어는 뇌의 언어 중추에 바로 전달됩니다. 부모어를 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운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운율의 박자와 패턴을 활용하면 아이는 다양한 단어를 접하는 동시에 그 단어들을 훨씬 쉽게 기억하게 됩니다. 노래나 시 같은 운문은 인류가 일찍부터 누렸던 예술 형식에 속합니다. 아마도 기억하고 전달하기 쉬웠기 때문이겠죠. 유라시아 전역을 정복하느라 바빴던 칭기즈칸은 몇 주는 걸리는 먼 거리를 건너 명령을 전할 전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사에게 정해진 가락 2~3개를 의무적으로 익히게 했습니다. 전령으로 뽑힌 병사는 전달할 내용을 가사로 바꾼 다음 이미 몸에 벤가락에 붙여 외웠고요. 정복을 보조하는 기억 보조수단이었네요. 길가메시 서사시와 일리아드는 아주 옛날부터 시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서사시는 선술집에서, 길거리에서, 궁정에서, 배 위에서 끊임없이 불리고 또 불렸을 겁니다. 우리가 샤워하며 노래를 흥얼거리듯 고대 사람들은 이런 시를 활용해서 전설과 설화를 즐겼겠지요. 먼 옛날 시는 오락거리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언어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이기도 합니다. 베어울프나 롤랑의 노래 등을 보면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거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류 문화에서 시가 이토록 중요한 요소인 또 다른 이유는 평범한 산문으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리 심금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리처드 2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모든 슬픔은 안에 있으니 겉으로 드러난 온갖 비탄은 고통받는 영혼 속에서 침묵으로 부풀어 오른 아무도 보지 못한 슬픔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네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를 온문으로 풀어낸 겁니다. 일반적인 말로는 도저히 표현되지 않는 감정을 이해받았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언어죠. 은유와 상징 속에서 우리는 단어 뒤에 숨은 뜻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는 노래로 대체되었습니다. 시집은 잘 팔리지 않고 잘 팔리는 시인들은 대개 죽은 지 오래죠. 하지만 음악계는 한 해에 150억 달러를 쓸어 담습니다. 밥 딜런, 조니 미첼, 레너드 코언, 패티 스미스, 켄드릭 라마 같은 음악인은 모두 시인의 계승자입니다. 2011년 제이지는 랩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노래들을 가져다가 음악을 빼버리고 가사만 보여주면 사람들은 천재적이네요 라고 말할 겁니다. 시는 우리 존재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시는 죽지 않았죠. 인간이 존재하는 한 죽을 리가 없거든요. 그저 지금은 시의 배경음악이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춤. 우리 영혼의 움직임. 인간의 감정을 날 것 그대로 표현하는데 춤보다 더 적합한 방식은 없습니다. 자기 흥에 겨워 가식이나 걱정 없이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에게서는 뭔가 순수하고 좋은 기운이 느껴지죠. 단 것을 먹고 흥분해서 우스꽝스럽게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어린이부터 곡을 하며 좌우로 몸을 흔들어 슬픔을 표현하는 문상객들에 이르기까지
춤은 인류 문화에서 가장 오래된 감정 표현의 수단에 속합니다. 브라질 삼바 클럽의 땀내 나는 후끈한 공기에서 우리는 열정을 느낍니다. 이슬람 신비주의 교파인 수피교 특유의 빙글빙글 도는 춤에는 경건함이 있고요. 손녀의 결혼식에서 꼭 껴안고 천천히 스텝을 밟는 노부부에게서는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람이 춤추는 방식은 많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춤에서는 그 사람의 성격, 몸 상태, 문화가 엿보이죠. 발레리나의 피루엣, 브레이크 댄서의 스핀, 민속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스코틀랜드의 케일리, 전통 타악기 파우아우 소리에 맞춰 뛰는 미국 원주민의 춤은 그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춤에는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드러나죠.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이 동작을 세상에 또는 자기가 모시는 신에게 보여주는 방식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적절한 의상과 성스러운 장소, 바라는 바, 행운, 신의 축복, 낭만적 분위기 조성 등 가 갖춰지면 춤은 의식이 되기도 합니다. 춤은 사교적인 역할을 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문화에서 춤은 캐피를 자아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캐피는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모든 일을 들뜨게 하는 일종의 일체감 혹은 공동체적 에너지입니다. 춤은 축하의식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죠. 아프리카 중부와 남부 전역에서는 공동체가 아픈 상태라고 판단되면 종종 응고마가 처방됩니다. 응고마는 일종의 북이자 그 북을 치는 행위, 그 소리에 맞춰 추는 춤, 여기서 생겨나는 고향감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공동체 내에 불화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응고마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 맞춰 춤을 추라고 지시받습니다. 함께 춤추는 이들은 한데 어우러지기 마련이라는 생각에서죠. 하지만 춤을 사회적 역사적 현상에만 연관지어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 당연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춤이 몸에 매우 좋다는 것이죠. 우선 춤은 일종의 운동이므로 몸을 건강하게 하고 협응 능력을 키워줍니다. 게다가 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춤을 추면 도파민,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며 특정 정신질환이 완화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춤은 요즘 다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행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덕분이기도 하고 30분간 줌바에 몰두하면 몸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금욕주의가 득세하면서 점잔을 빼느라 춤을 업신여겼던 역사에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요즘은 자신을 한껏 표현하거나 모든 것을 내려놓거나 집단의 일원이 되거나 그저 조금 바보 같은 짓을 할 필요도 있음을 아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이걸 전부 해내는데 춤보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글자. 종이 위의 끄적임. 글을 읽을 수 없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나요? 이 단어들을 보면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어린아이 눈에 보이듯 무의미한 끄적임으로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글자란 그런 겁니다. 특정한 순서와 모양으로 배치된 선과 점을 우리가 해독해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이 끄적임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글자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인류는 자신이 축적한 지식을 퍼뜨리고 물려주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글자가 생겨나면서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는 기원전 34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생겨났다고 알려졌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지 거의 20만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죠. 인간이 한 곳에 정착하고 성벽을 쌓고 복잡한 사회를 이루기 시작했을 때 글자가 처음 나타난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최초의 글쓰기는 무엇보다도 장부를 기록하는 상인의 기술이었기 때문이죠. 주문, 계약, 매출, 대출 등등을 잊지 않으려면 필수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대 사회에서 글쓰기는 신분과 교양의 증거이기는커녕 천민의 도구라고 멸시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단 글자라는 씨앗이 뿌려지자 기록 문화라는 거대한 나무가 자라났습니다. 그림 문자로 알려진 최초의 문자 체계는 기본적으로 나타내려는 대상을 간단히 그린 낙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밀 한 다발을 그린 그림이 밀을 나타내는 식이었죠.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원래는 이 유형에 속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물론 고대 역사의 기준으로 인류는 상형 문자를 개념과 소리 양쪽으로 활용하는 레부스 원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테면 새를 나타내는 문자가 실제 새뿐 아니라 새라는 소리, 음소까지 나타낸다는 뜻이죠. 이런 음소들을 엮음으로써 더 복잡한 단어가 생겨났고, 당연히 문자 체계는 한층 풍부하고 상징적으로 변했습니다. 레부스 원칙 덕분에 정의나 마법 같은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개념까지 글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일부 문화권에서는 지금도 이런 상형 문자에 레부스 원칙이 적용된 문자를 사용합니다. 일본어에서는 한 문자가 한 음절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음소 문자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죠. 중국의 한자처럼 모든 개념에 대응하는 상징이 있는 문자 체계에서는 글자 수가 끝도 없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알파벳 같은 음소 문자의 놀라운 점은 바로 효율성입니다. 몇 개 안 되는 자소를 끄적이는 것만으로 해당 문화권 언어에서 쓰이는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정확성과 효율성 양쪽을 고려한 최적의 알파벳 개수는 20개에서 30개 사이라고 합니다. 이제 쓰이지 않게 된 글자들이 사라진 이유는 너무 정확하거나 그래서 배우기가 번거로움, 너무 효율적, 그래서 모호한 구석이 너무 많음, 이었기 때문이죠. 글자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석공과 생선 장수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에 걸쳐 5,000년이라는 세월도 건너뛰며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글자는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를 가르치며 멋지고 환상적인 상상의 세계로 데려다줍니다. 인쇄기. 세상을 바꾼 기회주의자. 당신은 5시간 동안 허리 한 번 못 펴고 글을 베껴 쓰는 중입니다. 촛불이 깜박거리고 눈이 침침해 죽을 지경이죠. 글을 쓰는 손에는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구약성서의 민수기에서 제일 재미없고 지루한 부분을 5시간째 붙들고 있자니 회의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예전에는 책이란 대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체력과 섬세함을 요구하는 중노동으로요. 수도사들이 필사원고의 아이고 손이야 양피지가 까슬까슬하네 나 심지어 신이여 제발 마실 것 좀 같은 불경한 말을 적어 넣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쇄기의 등장을 반긴 필경사가 적어도 몇 명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성지 순례자들에게 유적에 담긴 치유의 힘을 저장할 수 있는 마법 거울을 팔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하지만 마을에 역병이 돌면서 일거리가 없어지자 구텐베르크는 다른 사업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도왔는지 굉장한 사업 아이템을 찾아냈죠. 굴리엘모 마르코니처럼 구텐베르크도 발명가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기술들을 잘 엮어낸 인물이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3가지 핵심 기술의 조합으로 탄생했는데 모두 한참 전부터 존재했던 기술이었죠. 첫째는 재배치해 단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씩 깎아 만든 글자인 활자였습니다. 중국과 중동에서 수백 년간 이미 쓰이던 발명품이었죠. 둘째는 경지에 달한 유럽 대장장이와 광부들의 야금술이었고요. 마지막 요소는 옛날 옛적부터 쓰이던 포도주용 또는 올리브용 압착기였죠. 구텐베르크의 천재성은 이 3가지를 합친 방식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하나 힘들여 깎아야 했던 활자를 주물 공방에 맡겨 수백 개씩 대량 생산했고 폰트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주물을 가리키는 말에서 나왔죠. 압착기를 개량해서 빠르고 고르게 잉크를 발라주는 기계를 제작했습니다. 인쇄기가 미친 영향은 일일이 말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로 찍어낸 책은 겨우 150부가량이었고 전부 성경이었지만 일단 세상에 나온 신기술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1450년까지 인쇄된 책은 수백 권에 불과했습니다. 1500년대가 되자 수백만 권이 되었죠. 구텐베르크는 자기 인쇄기 덕분에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성경을 표준으로 삼게 될 거라 예상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인쇄술은 마르틴 루터의 45개조 반박문과 종교개혁을 널리 알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누가 자기 반박문을 가져다가 인쇄할 줄 몰랐다고 하니 의도치 않게 바이럴이 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지식의 전파 속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첫 번째 정보화 사회가 열렸죠. 학자들은 이제 플루타르코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인의 지혜를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성직자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성경을 구해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과학자들은 각자의 연구를 서로 확인하며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구텐베르크가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셈이죠. 한때 순례자들을 등쳐먹고 살았던 사람치고는 나쁘지 않은 업적이네요. 교육.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당신이 사상 최초로 학교를 세우려는 사람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육과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아무나 다 입학할 수 있나요? 어떤 이들이 교사를 맡을까요? 어른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통념이 자리 잡은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재산과 성별,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은 아주 최근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렇고요. 학교가 생기기 전 교육은 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 방식은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창 던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까지 여기 포함한다면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죠. 하지만 교육과정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는 대도시와 복잡한 관료제가 나타난 뒤에야 등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7세기경 공무원을 뽑는 국가시험이 시작되었고 지원자들의 합격을 돕는 과외교사와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유럽 전역의 궁정에서는 서기관, 시동, 수행원들이 국정 운영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교육받았고요. 문자는 애초에 관료들의 업무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기에 처음에는 귀족이 배울 필요 없는 천한 것으로 취급받았죠. 사실상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교부터 옥스퍼드 대학교나 소르본 대학교 같은 유명 학교에 이르기까지 초창기 중세 대학은 법관과 신학자, 의사를 양성하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민법과 기독교 중심 관료주의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했습니다. 파도바의 의사와 밀라노의 의사가 교육받은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그건 바로잡아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대학을 가리키는 두니베르시타라는 단어 자체도 보편적 기준이라는 의미였고 학위란 해당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물론 전문 기술 습득만이 교육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죠. 이들은 교육이 세상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겼습니다. 플라톤은 수학과 천문학, 음악, 번외 정도는 이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학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진리 추구자로 보는 이 관점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초기 대학교에서 학생은 논쟁, 즉 현대대학교의 논문 심사에 해당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일종의 토론회와도 비슷하죠. 좋은 학생이 되려면 매사에 도전적이고 비판적이며 분석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나온 방식입니다. 교육받는다는 것은 곧 의문을 제기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여기에도 규칙이 있기는 했지만 몇몇 정치, 종교 관련 주제는 논의 금지, 중세 이후로는 교육받은 이들이 사회에서 혁명가이자 혁신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지식의 학습은 유용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얻는 비판적 사고방식이죠. 더 많이 배울수록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일이 줄어들며 인류는 그 덕분에 발전을 거듭합니다. 역사. 까마득하게 먼 옛날. 과거에 대해 당신이 아는 것이라고는 조부모가 들려준 이야기가 전부라고 생각해보세요. 일가 친척이 전부 모닥불가에 둘러앉고 옹기종기 모인 아이들은 쪼글쪼글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옛적 이야기에 푹 빠지죠. 할아버지는 팔을 휘두르며 극적인 목소리로 전쟁이나 전설, 인물 이야기 등을 풀어놓습니다. 승리와 영웅으로 가득한 과거 이야기는 모두 이렇게 약간의 과장이 섞인 독백을 통해 전해집니다. 흥미진진하기는 하지만 이걸 역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과거를 이해하려는 욕구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의 자기 존재에 관련된 실마리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관한 조언을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니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정확히 기록한 자료를 손에 넣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쓰인 길가메시 서사시는 현존하는 기록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고대 문명의 정치와 사회상을 엿볼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죠.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저승의 개와 떠돌이, 유령, 마법의 꽃도 등장합니다. 이후 서양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하는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왕의 정부가 사자를 낳았다느니 개미가 금을 모아서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좀 믿기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최초의 신빙성 있는 역사서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24종의 역사서라는 뜻인 기십사사는 궁정실록과 조사를 기반으로 여러 왕조의 역사를 기록해 중국에서 정사로 인정받습니다. 서구권에서는 헤로도토스가 모든 영예를 차지하기는 했으나 실제 역사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동시대 사람인 투키디데스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신들이 역사를 좌지우지한다고 여긴 반면 투키디데스는 역사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며 원인과 결과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투키디데스의 기록에는 역사적 방법론이 적용되었으며 이 방법론은 기본 원칙 3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폭넓은 조사에 기반을 둡니다. 좋은 역사가는 한 가지 자료나 관점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료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믿기 어려운 것들을 걸러내고 편견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상호 대조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료와 그에 대한 비판을 신중히 저울질해서 가장 신빙성 있는 서사를 엮어냅니다. 문제는 과거가 까마득하다는 데 있습니다. 역사 연구는 전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어야 하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채로 조각이 꽤 많이 빠진 직소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가의 연구는 판사가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이야기를 찾아내고 진실을 끌어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신중한 관심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잠깐 마법사와 원탁의 기사 이야기는 좀 믿기지 않는데 몬머스의 제풀이라든가 죄눈 거인과 날개 달린 사자가 유럽에 살았다는 증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집어내도 헤로도토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역사가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관한 진실을 파헤칩니다. 설령 그 진실이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보다 조금 덜 매혹적일지라도요.